세상에 떠도는 모든 부문들을 시원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더 아찔하고 더 화끈한 이야기. 밀착 토크 통문으로 드러쇼! 드러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덮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톱스타 B씨와 김태희 씨의 결혼입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하은정 씨도 울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펑펑 울었죠. 네. 울지 않았어요. 펑펑 울었죠. 오전에 그 메이크업 하면서 들었는데 속 시원하다고 두 분이서. 맞아요. 아 차라리 차라리 가야 속 시원한데 계속 미련이라도 없이. 여러 번 결혼설에 시달렸던 네. 이 김태희 씨와 B 씨가 드디어 지난 19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가회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뭐 가족, 친척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안성기 씨, 싸이 씨, 뭐 박진영 씨, 이한희 씨 등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문쇼에서도 직접 B 씨와 김태희 씨의 결혼식장에 직접 취재를 나갔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가회동 저것이군요. 성당. 네. 원래 목요일은 예식이 없대요. 그런데 이때는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한 걸로 전해지죠. 뭐 많은 팬들도 계시고 엄청나죠? 취재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 장소가 그날 당일 아침에 공개가 돼서 어. 기자들이 굉장히 아침에 바빴던 기억도 있네요. 아우 예쁘다. 아쉽게도 김태희 씨와 B 씨의 모습을 직접 보긴 어려웠는데요. 그 애초부터 비밀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철통 보안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서울에 사실 성당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전화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화해서 한 서울에 대답을 안 해주지. 성당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내외가. 뭐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뭐 사실 웬만한 할 만한 것은 전부 다 추적을 해봤지만 가해동 성당에서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야.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검찰 조사 받던 현장 사진도 네. 더 팩트에서 예, 그렇죠. 당시에 그 아, 취재를 해서 사진이 공개가 돼서 혹시나 비 김태희 씨의 결혼식장 정도는 우리 강희롱 국장님이 계시니까 쉽게 어떤 사진이 뭐 표정이 좀 아니, 자신 없는데. 강 기자님도 옛날에 그런 어두워지지 거 아니에요? 마요. 성당 지붕에 올라가 찍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건 성당 외에 김태희 씨와 B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예, 이번에는 사실 뭐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봤듯이 그 성당 자체가 완전 요새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입구가 딱 하나고 차량이 입구로 들어갔다 그 입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담장을 넘거나 할 상황도 아니고 담장으로 일부에서 너무 실수하죠. 아니 일부에서 뭐 담장에서 아니 천장 구멍을 뚫어서라도 해야죠. 땅굴이라도 상트를 팠어야죠. 뭐 희미하게 찍었다 이제 얘기했는데 거의 뭐 그림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고 맞아요. 하객들이 정말 극소수의 하객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잠입한 취재진들에 따르면은 잠입하자마자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바로 걸린대요. 빨려 나왔다가 누가 봐도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조그만 걸로 찍더라도 조그만 것도. 벌써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로 두 분의 결혼식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왜 보통 그 전에 좀 연애 기간이 좀 기니까 뭐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소원해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지훈 씨하고 통화를 가끔 해요. 그러면 항상 형 저희 중국에서 지금 촬영 중인데 또 이상한 기사 나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 여자친구랑 항상 여자친구라고 얘기해요. 여자친구랑 가서 밥 먹을게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서 아, 두 사람 참 예쁘게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그때 제가 문자를 해서 어떻게 된 거야? 결혼 날짜 잡았어? 그랬더니 아, 형 미안해요. 얘기 못 드려서 축하 얘기했더니 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극소수의 연예인들만 또 초대를 해가지고 저는 결혼식장도 모르고 서운했겠어요. 아니 제 약간 생각에는 끝나고 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홍석천 씨가 그 김가연 씨 결혼식 공개한 것 때문에 맞아, 그것 때문에 맞아. 부르질 않았나. 아 그렇네. 그걸 하도 떠버려가지고. 근데 저는 좀 누가 아쉬운 알아요? 이거 라이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는 비와 김태희 씨 이렇게.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부의 웨딩드레스잖아요. 특히 이제 톱스타가 결혼을 했을 때 과연 이 배우가, 이 스타가 어떤 웨딩드레스 입을까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번에 김태희 씨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무릎까지 올라오는 미니 웨딩 드레스를 입어서 화제였어요. 근데 이 웨딩 드레스는 김태희 씨가 직접 디자인에도 참여를 했고 스타일리스트가 원단을 갖다가 제작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결혼식 이 축가는 박진영 씨가 불렀는데요. 실제로 박진영 씨가 본인의 아내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죠. 너뿐이야. 너뿐이야.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대요. 너뿐이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조금 다가설 수 없는 언론이나 아니면 또 팬들을 위해서 김태희 씨가 이제 직접 손편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소속사 측에서 이제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하면서 팬들에게 하는 말 자체들이 감동적이긴 한데 저희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의 첫날인데 오늘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준 팬들의 축복 속에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제 성숙한 배우의 모습으로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메시지 자체는 결국은 이 한 가정의 아내이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배우로서의 그런 모습도 팬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청담동에서 이제 양가가 좀 만났대요.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때 이 제보를 받았었어요. 상견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한 4차례 결혼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냥 하라 그래 나 몰라. 그래서 안 갔는데 정말로 이번에 보니까 정말 한 거예요. 네. 당시에 이 상견례 분위기는 굉장히 두 사람이 오래 사귄 만큼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는 좀 시국인 만큼 조용히 치르자 이거에는 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 결혼한 곳은 그 종로구 북촌 마을에 있는 가회동 성당이잖아요. 근데 정말 계속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유력한 설이 마침 이제 제가 이 가회동에 한 6개월 정도 한 5, 6년 전에 산 적이 있었는데 이 성당이랑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 성당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드러나지 않는 성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당 같은 경우 특히 그 입구 같은 데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좁아요. 그래서 이 가회동 성당이 좀 보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마당이 있고 마당 옆으로 있는 유리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을 통과해야 이번 그 결혼식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입구에서만 잘 막으면 그 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 보안의 하여튼 최상 그 보안이 가능했다. 그래서 아마 이 가회동 성당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진짜 거죠. 북촌 가면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알지 모르잖아요. 막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집 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성당이 눈에 안 띄었던 것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성당 결혼 성지로 유명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유명해지고. 예약이 엄청 밀릴 것 같아요. 예약 밀릴 것 같은데. 나도 여기서 왜 자꾸 경쟁 상대로 삼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회동 성당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접근성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많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식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접근성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특히 이 비김태희 커플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보안 때문인데 이 당일날 아침까지도 초대받은 하객들조차 어디에서 식이 진행되는지 시간도 장소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날짜만 그러니까 바로바로 통보를 받고 아 여기구나 라고 뿅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아침부터 하객들은 막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 연락 이렇게 딱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구나.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기가 아는 이제 측근들에게는 그 타임 스케줄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여의도에 집합, 그다음에 또 2시에 이제 식, 그다음에 5시에 여의도에 이제 피로연 장소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 자동차로. 상황에서 이제 문자나 뭐 이런 형태로 가해동 성당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공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원래 청와대 들어갈 때 쓰는 방식인데. 아니면 다 집결시킨 다음에 눈 이렇게 천으로 가린 다음에 안대를 보세요. 성당 주차장을 버스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자 모두 지금 안대를 푸세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성당이구나. 아 너무 웃긴다. 아유. 스몰 웨딩을 한 두 사람. 한편에서는 톱스타답지 않은 소박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일 오전에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좀 불편했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렐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해줄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스타와 스타의 결혼식이 되게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거나 인기를 과시하거나 혹은 부를 과시하는 쪽으로 막 되게 큰 호텔에서 막 다이너스티 홀 막 이런 데서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가장 큰 홀에서 네.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스몰 웨딩 형식으로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작게 그냥 우리끼리 예쁘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되게 전 좋아요. 좋은 예시라고 봐요. 5년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은 김태희 씨와 B 씨.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두 사람은 2011년에 함께 그 소셜 커머스 광고를 찍으면서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귀엽고 알콩달콩한 그 연희 컨셉으로 뭐 하는 광고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 후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년 9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에 1월 1일 새해 첫 커플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애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도 인정을 한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스타들이 광고 찍다가 맞아요. 연이 돼서 만나고. 그렇죠. 뭐 작품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 광고가 인연이 닿아서 광고는 건데 하루 찍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그래도 경우는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있어서. 응. 예, 그래서인지 이제 이 소셜 커머스 광고를 진행했던 이제 광고 대행사 대표는 이번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잘해야지 당연히. 실제로 이 광고를 촬영하고 나서 B 씨가 좀 김태희 씨에게 호감을 좀 많이 표현했고 두 분이 교제하기까지 B 씨가 굉장히 공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김태희 씨와 B 씨는 5년간 열애를 하며 연예계 대표 공식 커플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열애 기간 동안 결혼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2014년 7월에도 한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B 씨가 이 천주교 신자인 김태희 씨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같이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 결혼하는 것 아니냐, 결혼 임박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막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B 씨의 소속사 측이 이건 뭐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 결혼과는 전혀 무관하니까 그렇게 추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확대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일도 있긴 했었죠. 두 사람의 결혼을 둘러싼 이런저런 설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로 된 보도가 지난 17일에 있었죠. 소문만 무성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긴 연애 끝에 결혼식을 한다라는 기사가 제일 처음으로 한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기사 이제 나오자마자 그 B 씨가 자필 편지를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훌륭한 남편이자 남자가 되려 합니다. 그녀는 제가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변치 않고 늘 제 곁을 지켜주면서 언제나 많은 것들로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커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라면서 아내가 될 김태희 씨를 향한 무한한 애정 같은 걸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후에 제가 또 팔로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씨 SNS요. 네네. 계정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근데 왜 눈물을 흘리는 기분은 저 기분 탓인가요? 아니 사실 촬영장에서 녹화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얄궂게 이런저런 걸 물어봤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호동 씨, 나, 이수근 씨 뭐 해가지고 근데도 침착하게 김태희 씨에 대한 얘기만큼은 되게 고민하고 되게 아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 멋지다. 그리고 나왔던 촬영하면 딱 그렇게 올린 거예요. 정말 이제 좀 뭐 최고의 선물이라는 노래도 듣게 되고 그래도 최근 들어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최고의 선물이란 노래가 그 김태희 씨를 향한 노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하면서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 가사를 좀 보면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너 같이 같은 꿈을 꾸고파 영원한 너의 이름 가장 큰 기쁨 너 이런 기사가 중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영원한 너의 이름 가장 큰 기쁨 이게 이제 김태희 씨가 클테자의 기쁘리자래요. 클테자의 기쁘리자래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 영원한 너의 이름 그러니까 김태희 씨를 이렇게
가사 속에 녹여낸 게 아니냐 이야. 이런 이제 추론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맞네, 있습니다. 맞네. 충분히 아니라 맞네요. 가사를 B 씨가 썼거든요. 네. 아, 맞네, 그래요? 맞아. 아이고 이 프로포즈송이요.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지난 6집에 사랑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 역시 B 씨가 작사 작곡을 맡았대요. 근데 이 제목부터가 벌써 사랑해잖아요. 사랑에 빠진 한 남성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 김태희 씨를 향한 프로포즈가 아니냐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태희 씨도 B 씨도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톱의 자리에 있다 보니 재력이 좀 남다른데요. 두 사람의 부동산 재산만 무려 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 부동산 가치 1위 커플로 불린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뭐 연예인 부동산 부자들이 꽤 계신데 아마 이 커플로 따지면 단연 1위로 이제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 한 200억대 부동산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한남동에 있는 빌리지에 있는 빌라가 네. 한 70억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2012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43억. 그러니까 한 20억 이상을 시세 차익을 지금 이제 거두게 된 셈인 거고, 그다음에 2014년에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빌딩 하나를 또 매입을 했는데 그게 132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총 지상 6층 그리고 지하 3층짜리 이 건물인데 이 건물도 아마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고 보면 200억을 어쩌면 넘길 수도 있는 정도의 부동산 지금 소유로 알려지고 있고, 이 강남 빌딩 같은 경우 월 임대 수익만 한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재테크를 많이 했어요, B 씨가.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재산만 거의 300억대에 달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뭐 시세 차익 많이 냈던 게 2006년도에 31억 주고 삼성동에 주택을 하나 샀는데 이게 2014년에 75억 원에 매각했으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가격에 팔았죠. 그리고 2008년 8월에는 그 청담동 도산대로 이면에 있는 토지랑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매입했는데 이것도 한 168억에 매입해서 250억이 보유 중이니까 더 오르겠죠, 그러면. 그리고 2013년에는 청담동에 있는 60억짜리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 45억에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60억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시세 비슷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 15억 정도 싸게 산 거죠. 야. 정말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부분이에요. 대중들이 애타게 바라던 결혼 소식도 전했겠다. 이제 남은 건 2세 소식뿐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 결혼 후 2세 계획에 관한 어떤 얘기가 좀 있나요? 2세를 좀 천천히 가질 계획이라고 전해지고는 있어요. 예전에 김태희 씨가 하는 방송에 나와서 옛날엔 좀 아들 욕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친구 같은 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좀 딸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좀 오지랖 넓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태희 씨가 2세 계획을 밝힌 그 프로그램에 B 씨도 과거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추성훈 씨의 사랑이를 보고서는 너무 예쁘다. 나도 이런 딸 갖고 싶다. 이런 예비 딸 바보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인터뷰에서는 아빠가 된다면 사랑이 같은 딸을 낳고 싶다. 뭐 즉 B 씨도 아마도 2세로 딸을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아우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B랑 김태희야. 이 2017년 신우먼 파워 박디스타입니다. 요즘 섹시함과는 좀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최초로 100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갑자기 정상의 지점에 있을 때 은퇴의 천을 불렀던 자기의 입맛대로 조종했고 리모컨처럼 다루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최종 목표는 만드는 거였대요. 듣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 봤다. 그동안 고생스러웠던 날들도 많이 있고 네. 올해는 정말 배운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2017년 정인년 닭의 해입니다. 네. 정작 닭들은 AI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이러다 정말 세상에서 닭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슬픈 얘기. 안 됩니다. 제 큰일 주식이 나요. 닭가슴살이 닭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닭이 없어지면 네. 안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치맥 없는 세상은 아, 꿈꿀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네. 이태원에 제가 닭을 파는 집이 있는데 가격도 힘들고 달걀 구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진짜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닭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연예계에서도 닭띠 스타가 사라지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치킨이 없어지는 것만큼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닥디스타 중에 2017년 가장 큰 활약을 할 것 같은 닥디스타. 저는 엄정화 씨. 저는 엄정화 씨. 저도 엄정화 씨. 저는 전지현 씨. 박보검 씨. 그쵸. 박보검 씨 닥디입니까? 송지효 씨. 네. 한예진 씨. 송혜교 씨. 맞네요. 맞네요. 엄청 많아요. 듣고 보니 특히 여자 닥디 스타들이 화끈한 여성 파워를 드러내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여자 닥디스타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풍문의 주제는 2017년 신우먼 파워 닥디스타입니다. 2017년 방송가 키워드는 바로 복귀다 할 정도로 그간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컴백 선언을 했는데요. 맞아요. 우선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에 결혼하고 12년 동안 활동이 없었던 우리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드디어 드라마로 컴백을 합니다. 드라마는 사임당 빛의 일기라는 우리 홍서천 씨도 출연하는 드라마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고소영 씨도 맞아요. 10년 만에 무려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와우. 언니들이 쟁쟁하네요. 네, 네. 또 가요계에서 이제 결혼 후에 좀 제주도로 가서 이렇게 살면서 약간 좀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이효리 씨도 컴백을 예고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 언니가 돌아왔다. 돌아온 닥디 우먼 스타입니다. 빠밤. 이 스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아우 눈물 날라. 울 뻔했어요. 네, 바로 한류 여신 81년생 닥디스타 전지현 씨입니다. 닥디아를 맞아 닥디 스타인 전지현 씨의 올해 운세는 어떤지 재미삼아 인터넷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활동성이 큰 해이며 성과도 나쁘지 않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능력이나 역량이 밖으로 알려지는 해라고 하니까 올 한 해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지현 씨, 사실 영화 암살 이후에 약간 조금 쉬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로 완벽하게 복귀해서 인어로서 맞아요. 또 우리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와 함께 전지현 씨가 거론돼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일 때문에요?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될 할 때 당시 입었던 이 패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지현 씨가 별그대에서 입었던 일명 전송이 패딩이라고 일컬어진 그 패딩을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검에 한 이틀인가 3일 내내 정유라 패딩이 이게 저는 처음엔 뭐지 하다가 그게 3일 내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뭐 근데 결국 업체 관계자가 우리 패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그런 옷이기 때문에 뭐 부정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지현 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유라 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닌가. 그만큼은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지현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이후에 그 영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암살이 이 도둑들에 이어서 1000만을 또 넘겼거든요. 그래서 여배우로서는 아마 최초로 쌍천만 배우가 쌍천만이 뭐예요? 두 영화가 많이 1000만 배우, 1000만 관객이 들었다 이런 의미야. 네, 전지현 씨는 뭐 그야말로 연기력과 흥행성, 뭐 스타성 동시에 인증받은 스타인데 전지현 씨가 최정상 배우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최정상의 전지현 씨가 설 수 있었던 비결을 악바리 근성으로 꼽은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어린 때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달리기를 해도 무조건 자기가 1등을 했어야 돼서 심지어는 누가 앞지를 것 같으면 다리를 걸어서라도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악바리 같은 근성이 어렸을 때 있었다고 또 전해지더라고요. 뭐 전지현 씨의 승부 근성이나 자신감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지난 2015년에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걸그룹이 만약에 됐다면 어땠을 것 같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걸그룹했으면 나는 센터를 맡았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감 그리고 승부 근성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거죠. 네, 아마 그런 전지현 씨의 성격이 지금의 전지현 씨를 만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 전지현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그분이 과연 얼마 전에 애를 낳은 애엄마인가 싶을 정도로 몸매가 전지현 씨는 연예인들도 얘기하기를 연예인이 바라보는 연예인 같다라는 얘기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얼굴도 예쁜데 몸매까지 정말 진짜 워너비 몸매예요, 여자들 네. 사이에서. 자기 관리가 워낙 철저해서 그 작년 연말에 이민호 씨가 후배죠.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지현 누나는 쉬는 날 방송이 없이 쉬는 날은 아침에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쉴 때는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쉬는 겁니다. 전지현 씨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아마 몸매 유지의 어떤 비결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해서 사이보그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약간 허당 같은 인간적인 매력도 상당하다면서요. 그 전지현 씨의 이제 인간적인 매력은 허당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이제 2014년도 SBS 어워즈 페스티벌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줬었는데요. 이 시상식에서 이제 10대 스타상을 수상한 전지현 씨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이제 별그대 이전에는 영화 위주로 하다 보니 10대들은 나를 못 알아보기도 했었다. 별그대 이후 10대 스타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0대 스타상은 10명의 스타에게 주는 상이었던 것이죠. 예. 귀엽다 뭔가. 그마저도 매력이 있네요. 유머 감각도 약간 남달라요. 그 도둑들 시사회에서 전지현 씨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어떤 발언이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극중 좀 김혜수 씨와 대결 구도가 아니냐 그런 거에 좀 부담을 안 느꼈냐라고 하니까 전지현 씨가 애초에 그분은 나의 선배고 나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뭐로 보나 상대도 되지 않지만 특히 가슴을 봐도 상대가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때. 전지현 씨가 가진 매력이 참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정상 배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연이어 화제가 되면서 자연히 전지현 씨의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몰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국장님?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지현 씨가 그렇게 승승장구 계속 잘 나갔는데 물론 천만 영화죠. 2015년에 7월에 개봉했던 암살 영화 때 그때 희한하게도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무대 인사는 다 참여를 하거든요. 주연 배우가. 근데 무대 인사까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궁금했죠. 네, 이때 이제 그 전지현 씨는 주연 배우가 무대 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서야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전지현 씨가 임신 10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지현 씨는 사실 영화 개봉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이제 그래도 혹시나 이 개인적인 일이 영화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함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지현 씨는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2016년도 2월 결혼 4년 만에 마침내 이제 등남을 하게 됩니다. 출산 직후 이제 전지현 씨가 머물렀던 산후조리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화제가 되는데요. 2주간 머물렀는데 비용이 무려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인데 호텔식 산후조리원이에요. 여기 출신 어머님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배우 한예진 씨 그리고 박솔미 씨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고가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좀 위화감 조성이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좀 보도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뭐 능력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아이 낳고 물론 큰애 때는 20대 때 나왔기 때문에 뭐 애 낳고도 뛰어다녀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딱히 산후조리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겨울이 되면 산후풍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발이 빨개지면서 부겁고 간지러워요. 그래서 다음에 애를 낳을 때 몸조리를 잘해야 그게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는 이제 44세에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게 내 몸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모든 케어를 다 알아서 해주는 데를 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보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몸을 회복하는 데서 최적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김가연 씨 같은 경우도 이거 이 정도 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 더 비쌌네요. 2,200이에요? 예, 그러더라고요. 멋있다 너. 너 잠깐 일어나봐. 왜 이렇게 멋있니? 이거 팔면 돼요. 잠깐 일어나봐요. 아, 싫어요. 전지현 씨는 2천만 원이고요. 김가연 씨는 2,200만 원. 아니, 근데 뭐 그거 이미 능력이 방송에 있어서 한번 얘기했어. 2천만 원, 2,200만 원 가는 거 뭐 좋다고 하시니까 뭐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만 산후조리원을 과연 가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거 얘기했다가 지금 처음으로 방송에 마음에 있는 안 드는 발언이 아니, 나. 근데 폭격 맞는다. 왜냐면 애 낳아보셨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왜냐면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에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일본은 아주 극소수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고 외국에는요 산후조리 개념이 없어요.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금액. 그럼 그것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해서 몇 군데 생긴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애 낳고 힘드니까 가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산후조리원이 뭐 아무리 싸도 150, 2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이주 비용이. 네. 그러면 그거 낼 능력 없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다들 누구나 다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나는 못 간다. 아이 낳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현 씨 2천만 원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산후조리원 자체가 네.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저는 뭐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뭐 사실 뭐 호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산후조리 요즘 뭐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최대한 먹는 거부터 호텔식으로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싸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능력이 된다면 괜찮다. 왜냐면 뭐 비행기도 1등석 있고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있고 뭐 외제차 탄다고 예전에 뭐 호화 뭐 이런 논란도 사실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능력이 된다면 그만큼 또 돈을 좀 많이 쓰는 사람 쓰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누구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후조리를 잘하면 여자가 처녀일 때보다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지고 예뻐진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전지현 씨가 어느덧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연예계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뭐 딱 20년 됐네요, 올해. 97년에 전지현 씨가 이제 패션 모델로, 잡지 모델로 중학교 3학년 때죠. 그때 데뷔를 했고 이듬해 이제 내 마음을 뺏어봐 이런 드라마에 이제 출연하면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뭐 전지현 씨 이제 뭐 고1 때인데 연기할 때 굉장히 청순한 외모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한류 여신이 된 전지현 씨. 하지만 그런 전지현 씨에게도 구설수가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별에서 온 그대 이 드라마 정말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중국에서도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 때문에 상대 배우였던 김수현 씨와 함께 CF를 중국에서 찍습니다. 그런데 이 CF 때문에 기설에 오르게 되죠. 2014년이었죠. 그 전지현 씨는 이제 김수현 씨하고 중국 헝다그룹의 광천수 모델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천수의 원산지가 백두산, 그러니까 중국명으로는 이제 장백산이죠. 창바이산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표기에 대해서 일부 누리꾼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아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이제 칭하는 이유는 동북공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어떤 역사 경쟁 또는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자기 주체적 인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 배우들이 가가지고 광고 모델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비판을 받는 거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지현 씨나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좀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논란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전지현 씨의 소속사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소속사의 책임이다라고 밝혔고 협의점을 찾으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전지현 씨와 김수현 씨는 협의 끝에 원래 계약한 대로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전지현 씨 소속사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본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내렸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글쎄요,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온 것처럼 좀 분명히 비판의 소지는 좀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그 내부 사정을 좀 보면 이래요. 이제 이 계약
불이행을 했을 때 위약금이 정말 몇 배? 천문학적인 숫자였다고 하고 출연료의 몇십 배가 되는 아주 큰 수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광고가 진행되고 후에 광고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굉장히 좀 비난의 화살을 쐈죠. 네, 전지현 씨의 광고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팩트를 조금 한번 짚고 가면 이거 저 문화일보인가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모델료가 10억이었고 그리고 위약금이 3배 그러니까 30억씩 플러스 보상을 해줄 돈이 20억씩 더 해서 50억, 100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지현 씨나 김수현 씨 입장에서 뭐 적은 돈은 당연히 아니지만 꽤 큰 돈이지만 계약을 폐기했어야 맞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간 거는 50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수현 씨가 2014년에 광고비로만 중국에서 90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50억은 사실 큰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저 광고 모델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중국 바이두랑 웨이보 이런 데서 우리 중국을 부정하는 배우들을 광고 모델을 쓸 수 없다, 써서는 안 된다는 요청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50억이 커서 포기한 게 아니라 물어줘야 될 돈 50억이 커서 포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900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광고를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네. 결국 완전히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데 사실 시청자들과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벌게 된 인기의 이유가 대중의 지지와 어떤 응원에 힘입었던 것인데 결국 뭔가 응원을 했는데 약간 어떤 국가의 어떤 입장에 반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떠안은 것 같아서 좀 배신감이 든다는 입장들도 되게 많았죠.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의 시초라는 얘기가 있는데 15부터 28까지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요. 자기의 입맛대로 조종했고 리모컨처럼 다루었다. 도망갈 데도 없고 정말 거기 있는 동안 죽고 싶다 이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엎친 데 덮쳤어요. 누드 화보 촬영이라는 좀 여가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1980년대 후반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여자 가수가 바로 마돈나거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닥디스타의 애칭이 바로 한국의 마돈나입니다. 혹시 정말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가 갑자기 돌연 은퇴를 해서 충격을 줬던 가수 김한선 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969년 닥디스타 김한선 씨입니다. 역시나 재미삼아 김한선 씨의 올해 사주를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질투할 정도로 재물을 얻고 큰 기쁨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기라고 하네요. 김한선 씨는 이제 가수로 발탁된 게 이모, 친이모죠. 그 매니저 당시에 그 매니저를 인순이 씨, 가수 인순이 씨 매니저였던 한백희 씨란 분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굉장히 가요계에서 유명한 1세대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김한선 씨를 이제 발탁을 했고 그 인순이 씨 매니저를 하면서 인순이가 리듬 터치 여기에 이제 김한선 씨를 백댄서로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실전을 경험한 다음에 86년에 김한선 씨가 이제 오늘 밤이라는 노래로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하게 되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잠시.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맞아요. 김한선 씨의 강렬한 눈빛이나 그 화려한 의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반능적인 이 몸짓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10대여서 더더군다나 대단했었습니다. 외국 여가수 중에 마돈나, 신디로퍼 이런 거는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약간 네. 동경의 눈빛으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그 여자 가수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죠. 정말 그 당시에 Like a Virgin, 힙밥, 힙밥 이게 아주 두 쌍도 맞춰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이걸 했거든요. 야무지다, 사실- 야무져. 김지민 씨, 그 당시에 그 김한선 씨가 인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네. 뭐
뭐 나 오늘 밤 어둠이 무서워요 할 때 네. 이눈이 더 무섭다. 그런 유행어가 나오는 만큼 맞네. 그쵸. 눈빛이 상당했었는데 뭐 저희 사이에서도 눈만 살짝만 이렇게만 떠도 김한선 따라한다고 그럴 정도로 눈빛이 되게 강렬했잖아요.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호러 아이콘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김한선 씨가 호러 아이콘 베스트 20에 선정이 됐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찢어진 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대단했어요. 네. 저 김한선 씨 끼는 10대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런 끼들은 바로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모이자 매니저 한백희 씨 역시 70년대 미팔군에서 활약했던 가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인순이 씨나 김한선 씨 매니저가 되는 거죠. 또 김한선 씨의 이모 중 한 분은 서울 올림픽에서 승무를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 분이 한국 고전 무용의 대가인 한영숙 명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 한영숙 명인에게 춤을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 역시 한국 근대 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명인들, 예술가의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김한선 씨가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의 시초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이돌 하면 보통 어디 소속사에 들어가서 한 3, 4년 혹은 뭐 더 이상도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데뷔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전에는 가수 데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동네에서 잘한다 하면 뭐 어디서 오디션 봐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가 김한선 씨가 이모 손에 이끌려 들어간 게 15살이랍니다. 그래서 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4층 건물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 눈만 뜨면 무조건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뭐 점심엔 기계체조 시작하고 발레 아침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틈틈이 하여튼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이모한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망갈 데도 없고 정말 거기 있는 동안 죽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나중에도 이제 몇 차례 하기도 했었는데 그 훈련이라고 해야겠죠. 이 훈련 끝나고 나면 거의 뭐 기어 올라가서 잠을 잘 정도로 온몸이 완전히 녹초가 됐었다 이런 회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모 한백희 씨가 정말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15살부터 해서 뭐 3년간 한 번도 연습생 시절에는 집에도 가본 적이 없고 아까 그 방학동 4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5부터 28까지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말 어떤 그 이모의 통제된 공간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모의 그 이모이면서 매니저인 그 한백희 씨를 통해서 김한선 씨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버텨내는 어린 딸을 지켜보는 또 엄마,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 가슴이 아팠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김한선 씨 어머니가 예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모인 그 분이 김한선을 리모컨처럼 다루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기의 입맛대로 딸을 조종했고 스타를 만드는 일도 좋지만 사람이 살면서 좀 삶의 기름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동생이자 딸의 매니저인 한백희 씨에 대한 서러움을 또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힘들었나 봐요. 한참 전성기 때 김한선 씨가 어느 날 무리한 스케줄에 따른 체력 저하로 당분간 활동을 접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딸인 김한선 씨를 위해서 좀 보약을 져줘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먹여야겠다고 했는데 한백희 씨가 말렸다고 합니다. 왜요? 이유는 바로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유 때문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이 김한선 씨 어머니는 아 이거 보약 아니라 변비약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먹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한선 씨가 그때 당시 한참 활동을 할 때 활동 중지 선언을 한 이유가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해져서 활동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데뷔 이후에 김한선 씨 활동은 그나마 좀 자유로웠나요? 사실 데뷔 직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대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건 3집을 발표했을 때라고 전해져요. 3집부터는 김한선 씨 스스로도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빠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던 것이 점점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라는 걱정으로까지 번졌고 굉장히 그런 생각을 극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내 생각이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당시에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시기를 그 뭐라 했더라? 서커스 단원 또는 코끼리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왜 근데 누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사실 당시 분위기는 매니저만이라면 정말 아마 우리 이상민 씨도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은 제작자 겸 가수로 활동했으니까. 근데 90년대 초까지는 제 기억에도 김한선 씨는 뭐 제가 그땐 가요 담당은 아니었으니까 선배들이 인터뷰할 때 신문사로 오면 말을 거의 안 해요. 그 매니저 이모 한백희 씨가 주로 말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얘기를 잘못할까 봐서 통제를 한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뭐 설령 좀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가수가 반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한선 씨 자체도 그때는 정말 연습만 열심히 자신에 대한 그 자기 개발에만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동료 가수들과의 교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훗날 소방차 출신 가수 이상원 씨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내가 김한선 씨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모 한백희 씨가 무섭고 또 접근을 할 수 없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고백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한백희 씨의 이런 뭐 철저한 관리 앤드 김한선 씨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결실을 좀 맺게 된 것 같은데 1990년에 5집 앨범을 내는데 거기에 이제 3곡이 연달아 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자 가수 솔로로는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얼마나 바빴냐면요. 이 5집 곡이죠. 그 유명한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를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미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뭐 이런 차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없고 헬기를 대여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김한선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 과정도 굉장히 파란만장했고 또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갑자기 92년도에 은퇴 선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92년도에 왜 갑자기 정상의 지점에 있을 때 은퇴 선언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방송에 따르면 김한선 씨는 아예 그때 생각을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또 그 일에 대한 당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슬럼프도 있었고 뭐 내 인생에 대한 뭐 회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명확하지 않은 은퇴설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아서 온갖 루머가 퍼졌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뭐 이런 거죠. 뭐 홍콩 재벌하고 결혼해서 백화점을 받았다라는 루머. 그리고 심지어는 홍콩에서 뭐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 이것도 역시 루머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모 되신 한백희 씨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선금 땡긴다고 하죠. 선금 받고 김한선 씨가 이제 홍콩하고 대만 활동을 하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럼 소문이 맞나 보네요. 그 한간에 김한선 씨의 은퇴 선언이 매니저인 한백희 씨에 의해서 기획된 거짓 은퇴라는 소문도 네, 맞습니다.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선 씨가 직접 한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모이자 매니저였던 한백희 씨의 어떤 김한선 플랜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 스타로 만드는 거였대요. 근데 그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끝에 홍콩 진출을 결정을 하게 된 건데 그냥 진출하는 것보다는 뭔가 쇼킹하게 이미지를 좀 만들고 이슈몰이를 해서 진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끝에 이모와 모 신문사 기자와 함께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은퇴 선언을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털어놓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김한선 씨는 은퇴 후에 어떻게 지냈나요? 92년 한국 가요계를 은퇴하고 김한선 씨가 간 곳은 홍콩이었어요. 홍콩에서 유명한 가수 겸 영화 배우죠. 알란탐과 함께 듀엣 앨범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대만으로 건너갑니다. 네. 그 대만 진출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은퇴를 하고 뭐 홍콩으로 거쳐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갔긴 했지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대만에서 나중에 그 대히트를 기록한 클론이 그러니까 김한선 씨 본인의 어떤 대만 진출뿐이 아니고 후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한선 씨가 홍콩에서 활동할 때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97년도에 클론이 대만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대만 언론이 클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김한선의 나라에서 온 남자 듀오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김한선 씨 인기가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대만이랑 한국이 원래 예전에 자유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교를 하면서 맺고 있다가 이제 한중 수교를 한 뒤에 결국 두 개의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인 대만과는 단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 잘 지내다가 단교한다 그러면 갑자기 절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의 적과 수교하기 위해서 단교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문화적으로 김한선 씨가 풀어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 성공을 했지만 매니저인 한백희 씨로부터 수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렇게 그 전성기를 오랫동안 가졌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니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김한선 씨가 98년에 이제 이번에는 한백희 씨 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혼성 댄스 그룹 오룡 비무방이라는 이 그룹의 제작자로 참여를 합니다. 김한선 씨가. 그래서 그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그 해를 끝으로 이제 이모하고 한백희 씨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1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김한선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쉬지 않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이제 이 김한선 씨는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였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한백희 씨가 한백희 씨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쓴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죠? 어디가 그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백희 씨 그분이 이제 가방 하나 들고 항상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항상 같은 옷차림이었다는 게 저도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김한선 말에 의하면 이모인 한백희 씨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쫄딱 빚에 뭐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옷 두 벌로 사계절을 보낼 만큼 본인도 돈 쓴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한백희 씨의 남편 김한선 씨 이모부죠. 이모부도 이제 사업을 해서 잘못되는 바람에 빚을 14억이 졌는데 그 이전에 그 14억 빚 이전에도 김한선 씨가 번 돈은 족족 거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백희 씨와 결별 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뭐 이모와 결별을 하고 난 이후에 컴백을 하는데 멋지게 뭐 컴백하면 좋았겠지만 또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당시 98년이었는데 국내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이모가 진 빚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엎친 데 덮쳤어요. 한백희 씨가 신장병에 걸려서 그 병원비 역시 김한선 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뭐 이렇게 사연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8집을 발매하는데요. 이때 새로운 소속사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또 거기 2003년에는 누드 화보 촬영이라는 좀 여가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연예계 생활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최대 위기를 맞게 되죠. 이때가 사실 뭐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는데 2000년대 초반 이 연예인들의 누드 그 붐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화보 한다 그러면서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누드를 찍으면 촬영을 하면 뭐 목돈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던 연예인이 컴백할 때 이 누드를 찍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김한선 씨도 사실은 누드를 촬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속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속사가 이제 고소를 했고 김한선 씨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법원에서는 그 누드 촬영으로 인해서 수속사가 큰 피해를 뭐 보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제작사가 굉장히 그 누드 이 촬영을 그 시판을 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수속사가 냈던 누드 게시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빛을 보게 된 거죠. 매니저였던 이모와 헤어져가지고 뭐 악재가 터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홀로서기의 과정이 또 그만큼 순탄치도 않았던 것 같네요. 그 2006년도에 또 한백희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또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한선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김한선 씨도 여력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이모 나한테 예전에 돈 좀 주지 그랬어 라는 원망 섞인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한백희 씨가 미안하다라고 좀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한백희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해요. 이제 이 대화가 두 맞아요. 사람의 마지막 또 대화였고 그렇게 또 질긴 인연이 또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한백희 씨 죽음 이후 김완선 씨 이제 또 한 번 은퇴설에 시달리게 되는데 2007년에 한 여성지에서 하와이 잠적 김완선 은퇴 고백 난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니다 이 제목으로 가수 활동을 은퇴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여행은 뭐 결국 인생을 돌아보기 위한 이런 여행이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하게 되는데 이모와 함께 13년 또 이모 없이 8년 그리고 이모의 죽음 이후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건 그 하와이를 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난 건 또 이모였다고 해요. 저는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김완선 씨의 이런 스토리를 이제 조금씩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김완선 씨였으면 어떻게 보면 원망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모한테. 네. 그러니까 뭐 원망의 감정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모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이기도 했고 선생님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15부터 한 10여 년간을 이모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 같은 혹은 친구 같은 선생님 같은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서 뭐 많은 보는 분들을 또 마음 짠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네. 최근 김완선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뭐 김완선 씨가 사실 활동이 좀 뜸하다 싶었는데 뭐 조근현 감독의 신작에 캐스팅돼서 또 일부 촬영도 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고요. 영화요? 예, 영화. 그래서 올해 그리고 4월부터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5대 도시에서 콘서트를 이제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빅뱅의 탑과 함께 디스코를 부르며 가수로서 8년 만에 컴백을 알린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디아입니다. 바로 가수 1969년생 닥디스타 엄정화 씨입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재미삼아 엄정화 씨 사주를 알아봤는데요. 가수, 연기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바빠질 운이라고 합니다. 엄정화 씨가 이번에 컴백하면서 이제 30대, 40대 사람들은 와, 엄정화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었고요. 또 10대, 20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요즘 여성 가수들이 이렇게 막 귀엽게 샤방샤방 얕은 섹시함을 보여줬었다면 이런 색다른 모습의 섹시함에 좀 굉장히 놀랍다, 신비롭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정화 씨는 뭐 남녀노소 세대 불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 중 한 명이죠. 많은 매력이 있겠지만 엄정화 씨 매력을 또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매력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섹시함이죠. 뭐 하시는 뭐죠? 이게 제가 먹는 약 좀 드려요. 나누세요. 하나 줘봐요. 사실 뭐 데뷔 때부터 이미 섹시함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제 98년에 발표했던 4집 수록곡이죠 초대에서 굉장히 그 정점을 찍은 어떤 섹시함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사실 뭐 노출이라거나 과한 동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능적인 섹시함의 정점을 보여줬던 그래서 그 모든 참 많은 관객들이 엄정화 씨의 무대를 보고 정말 찬사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엄정화 씨가 섹시 디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강인한 생활력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엄정화 씨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가족사.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굉장히 그 유명한데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태웅 막내 동생이죠. 엄태웅 씨가 100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엄마가 당시 28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남매를 홀로 이제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엄정화 씨가 이제 6살쯤 됐을 때인데 동생 엄태웅을 업어 키웠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엄마를 도와서 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엄정화 씨가 뭐 실질적으로 거의 뭐 소녀가장 역할을 하게 된 게 거의 뭐 서울 올라오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됐는데 그 면목동에서 5식구가 이 반지하 방에서 이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단칸방 같은 데서. 그래서 그때 뭐 카페 서빙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떡볶이라든지 어묵 하는 이 포장마차 이걸 이제 또 팔기도 했는데 떡볶이 팔고 또 어묵 팔고 하는데 어느 날 단속이 됐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자기가 어머니 도와드리러 가는 그날 어머니가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어머니는 앞에서 뭐 포장마차를 끌고 가고 또 엄정화 씨는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켜켜이 좀 쌓여 있던 거죠. 그렇게 점점 이제 엄정화 씨는 강인한 생활력도 갖게 되고 또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더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굉장히 끼가 많았기 때문에 우연히 합창단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조건이 전문대를 졸업한 이제 사람들 이상으로 이렇게 뽑는 거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엄정화 씨는 굉장히 좀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한 상황이어서 서류에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그 끼를 알고 특채로 이제 합창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당당히 MBC 12기 합창단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정화 씨는 최진실 씨 소속사에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진실 씨는 당시 굉장히 잘 나갔고 엄정화 씨는 이제 신인 배우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최진실 씨가 어느 방송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엄정화 씨가 코러스를 자청해서 그 무대를 굉장히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진실 씨가 이제 물론 같은 소속사 막내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소속사 대표한테 배병수 씨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엄정화 씨를 굉장히 많이 도왔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배병수 씨가 매니저였기 때문에 이 최민수 씨가 당시 이제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을 심혜진 씨와 찍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단역으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 작품을 한 이후에 1993년도에 정말 중요한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쌍화점의 유하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1993년도 유하 감독의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근데 엄정화 씨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유하 감독이 너는 참 오렌지족처럼 생겼는데 눈이 참 선하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최진식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죠. 마누라 죽이기라는 작품에서 드디어 이제 배역다운 배역을 다시 한번 또 맡게 됩니다. 엄정화 씨를 보면은 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애초에 영화 배우로 데뷔했는데 엄정화 씨는 93년 영화 삽입곡이었죠. 눈동자를 불러서 또 화제에 오릅니다. 근데 사실 이 눈동자라는 곡은요. 고 신해철 씨가 엄정화 씨의 눈을 보고 실제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고 신해철 씨가 이제 엄정화 씨를 탄탄한 가수의 데뷔를 시켰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성기는 주영훈 씨가 열어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반의 장미, 그다음에 포이즌, 페스티벌, 다가라 등 정말 많은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엄정화 씨 하면은 정말 딱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몰라. 저희 막 이렇게 놀방 가면은 컵 2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여자들이 막 몰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정화 씨가 박진영 씨도 이제 그런 비슷한 평가를 하긴 했었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음이 정말 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 노래를 소화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국내 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 노래 분위기를 가장 멋지게 소화해내고 또 매 무대마다 새로운 퍼포먼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단지 노래가 어떤 가창력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퍼포먼스를 대중들에게 선사하면서 새로운 호기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엄정화 씨의 좀 매력 능력인 것 같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말 여성 댄스 가수들이 굉장히 생명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엄정화 씨가 지금 10집까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국내에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기도 해요.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갔는데 또 고비가 한번 찾아옵니다. 2010년 5월 갑상선 암 수술 중에 성대를 다쳐서 성대마비라는 후유증을 겪게 됐는데요. 당시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절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이제 정말 진단을 내린 거죠. 근데 엄정화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과 같이 목 상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했고 또 재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결과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엄정화 씨 무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오랜 기간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스캔들이 많지 않았던 스타이기도 하죠. 네, 엄정화 씨의 몇 개 안 되는 그 스캔들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모두 연하남이었다는 건데요. 2007년에 모델 겸 영화 배우인 다니엘 헤니와 스캔들이 나섰잖아요. 다니엘 헤니는 이제 그 전 2006년에 미스터 로빈 꼬시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상대 배우로서 만난 건데 이때 스캔들이 난 다니엘 헤니 씨와 엄정화 씨의 나이 차이
무려 10살입니다. 10살입니다. 이제는 뭐 10살은. 그 영화를 찍은 후에 다니엘 헤니 씨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개했어요. 이제 엄정화 씨와의 키스씬이 무척 재미있었다. 그동안에 만났던 여자친구들과 키스한 횟수를 다 합쳐도 이 영화에서 엄정화 씨와 한 것보다 적다. 맞아요.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두 네. 분이 키스씬이 많았고 뜨거웠었죠. 하지만 이 열애설에 대해서 다니엘 헤니 씨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엄정화 씨와 사귄 적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다만 엄정화 씨와 자주 어울리는 그런 친한 사이다라고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공개 열애 대상이 전준홍 씨였습니다. 연하 모델 6살 연하인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정지영 씨하고 또 열애설이 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화 씨가 정재영 씨는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열애설 자체가 그냥 일축이 됐어요. 네. 그 엄정화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의 연애사를 조금 고백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오빠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연하도 나는 좀 부담스럽다. 내가 뭐 연하 킬러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뭐 일부러 연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를 좀 만나게 됐다라고 연하 킬러에 대한 뭐 소문에 대한 해명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또 나이 많으신 분을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 느낌이 통한다면 언제나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하 킬러라는 단어도 이제 방송에서 저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요? 그냥 좋아하다 보면 연하인 것이지 연하를 뭐 목적으로 킬러 이거 자체가 사실은 왜 남자가 나이가 연하를 들면 만나면 만나다 보면 다 연하 같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 연하를 만나면 그러니까. 17살 어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자는 한두 살만 어린 남자를 만나도 연하 킬러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좀 이제 좀 촌스럽고 웃기다고 네. 생각하고요. 사실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되게 전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그냥 그걸 보는 30대 사람으로서 뭔가 더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이상민 씨. 네. 혹시 어디서 닭털 날리는 냄새 나세요? 털 날리는 냄새가 무슨 있어요? 냄새예요? 그러니까 묘한 게 있어요. 치킨 냄새도 아니고. 네. 닭털이 날리는 양계장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왜 갑자기 닭털 타령을 하시죠? 그러게. 네. 달달한 연인들 보고 닭털 날린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몰랐어. 근데는 닭띠 스타들 중에 유난히 요즘 닭털 날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일과 사랑 모두 다 잡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분들인데요. 이번 풍문은 사랑꾼 닭띠 스타입니다. 빠밤. 왜 안 하는 거야? 네, 전 안 할래. 열받아 사랑꾼 죽겠어요. 닭띠 스타. 네. 네, 바로 원조 국민요정 SES의 유진 씨입니다. 1981년생 닭띠인데요. 유진 씨의 사주도 또 저희가 재미삼아 찾아봤습니다. 이름이 벽에 걸리고 탑 위에 걸리니 만방의 이름을 떨칠 기운이다. 부귀와 영화가 하늘까지 닿으니 대통하여 크게 될 징조가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SES도 재결합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SES가 대단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느꼈던 게 그 우리 난리였잖아요 국가가. 네. 정말 뭐 검색어에 다 정치인들 아니면 뭐 최순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와중에 SES 재결합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SES는 아직까지 대단하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이미 반응이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요. 호평일색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그냥 요정미만 있었다면 이제 진짜 원숭미까지 더해져서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다행인 거는 세 분의 멤버 모두 이제 그동안 별다른 탈 없이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14년 만의 재결합이 더 의미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컴백도 기대되지만은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확실히 대중그룹으로 뜬 곳이 SES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중1 때였을 거예요. 그때 기억해 보면은 여학생들이 맨날 이거 춤추고 따라하고 이런 거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생각나는데 벌써 그게 2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저는 유진 씨의 좀 황당한 스캔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쇼 씨의 남편분이신 임효성 씨와 사귄다라는 황당한 정말 그런 스캔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이게 해프닝인데요. 임효성 씨가 경기가 있을 때 이제 다 같이 응원을 갔었나 봐요. 그런데 유진 씨가 관중석에서 임효성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왜 유진 씨가 임효성 씨를 응원하지? 라는 슈 씨랑은 연관짓지 못하고 그냥 아, 사귀나 보다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임효성 씨는 이미 이제 그 슈와 이제 그 비밀 연애 중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슈하고 임효성 선수가 이제 사귄다는 거를 유진이 알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농구 경기를 이제 보러 가자고 슈한테 이렇게 꼬드겨서 둘이 갔는데 슈는 뭐 자기가 사귀는 거니까 일부러 옷차림 수수하게 아주 표시가 나지 않게 하고 갔는데 유진은 정말 화려한 옷에다가 선글라스까지 딱 끼고 가서 완전히 눈에 넘나 띄고 유진. 그래서 결국 이런 날 바라봐. 뭐 예, 이러면서. 스캔들이 이렇게 난 거죠.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도 의미한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둘이 그냥 이제 남자친구 응원하러 간 거죠. 근데 슈 씨가 볼 때는 너무 의상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야 그러면 야 같이 왔지만 너는 저기서 가서 응원해라. 난 여기서 할게. 근데 또 유진 씨는 또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너무 응원을 크게 한 거예요. 막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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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유진 씨만 이렇게 찍게 된 거죠. 그래서 불거졌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거죠. 사실 친구의 남자친구인데 유진 씨가 그렇게 루머에 휩싸였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 내가 아니라 슈가 여자친구입니다라고 얘기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슈 씨도 이제 가고 연이어 유진 씨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유진 씨를 사실 뭐 마음속에 첫사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마음 아파하면서 누가 데려가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기태용 씨였죠. 두 분이 그런데 드라마에서 먼저 만났던 걸로 알려져 있죠.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진 씨와 기태영 씨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기태영 씨 같은 경우는 데뷔 때부터 띄엄띄엄 제가 잘 만났던 동생이에요. 워낙에 노력하고 워낙에 또 착해요. 그래서 그 결혼식 할 때도 그 기태영 씨가 유진 씨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막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 커플 참 잘 살겠다 싶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진 씨를 기태영 씨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팬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유진 씨가 기태영 씨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느낌이에요. 두 커플을 보면. 네. 4년 전인가 봤던 것 같아. 그냥 누구 군대 가는 거 송별회 겸 이제 파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연예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두 분이 정말 신혼부부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근데 엄청 지나치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결혼한 부부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진절이 너무 근데 정말 TV에서 나오는 그 두 분의 모습, 눈빛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꿀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연인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유진 씨는 2011년 7월에 결혼을 하고 4년 뒤 딸 로이를 출산합니다. 이때 유진 씨가 괌에 가서 출산한 것을 두고 원정 출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사실 유진은 괌에서 어린 시절 자랐고 또 친정 부모도 괌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연말이죠. 지난달에도 유진이 기태영 씨하고 둘이 딸하고 로이 양 데리고 한 달 정도 겨울에 거기서 머물다 왔다 그러더니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사실 친정이 있는 곳에 애를 낳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 논란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 뭐 병역 문제잖아요. 자식을 이제 해외에서 낳으면은 뭐 어떤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정 출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딸이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야말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몰래 가서 원정 출산한 경우 되게 많고 제 친구들 중에도 돈이 좀 집에 있다 이러면은 정말 작정하고 계획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뭐 액면가 그대로는 사실 원정을 해서 출산한 것은 맞죠. 근데 그 친정이 거기 있는 게 사실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정 출산했던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 비난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도 맞고 유진 씨도 분명 이런 비난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딸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소개할 분은 누군가요? 네, 원조 책받침 요정이죠. 바로 1969년생 닭띠 스타 김혜선 씨입니다. 1980년대 당시 김혜선 씨의 인기 어느 정도였나요? 김혜선 씨는 그 남산에 있는 숭이여중에 다니던 그 숭이여중 3학년 때 그 학교 부근에 있는 그 사무실이 즐비한 그 사무실 다니면서 불우유떡 과자를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 사무실에서 프로덕션 관계자가 굉장히 참신하고 참하다 이래서 발탁을 했고 그게 이제 연예계 데뷔한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9년에 그 히트했던 드라마 푸른 교실 이 드라마에서 연기자로서 비로소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고 뭐 그 당시에 뭐 김혜수 씨라든가 이상아 씨, 하이라 씨, 뭐 정말 그야말로 책받침 스타들하고 같이 하이틴 스타로 굉장히 90년대 초중반에 화제를 모았던 주인공입니다. 네, 그 한창 인기를 구가하던 김혜선 씨는 이제 1995년도에 이 그 첫 번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상대는 이제 2살 연상의 이 대학교 선배였는데요. 이 단국대학교 이제 그 선배였죠. 최모 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났던 김혜선 씨가 3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때는 옆에 예쁜 아들과 함께 돌아왔다고 해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연기자로 컴백하는데도 뭐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일단 KBS 당시에 일드라마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죠 아씨에 주연으로 이렇게 거론은 됐는데 그런 무상이 됐고 나중에 다시 그 TV 소설 모정의 강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를 제안을 받긴 하는데 이것도 또 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컴백하는데 여러 가지 그 본인한테 걸림돌로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촬영이 없는 날에는 여느 엄마처럼 이제 그 육아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직접 장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 예방 주사를 놓기도 하는 등 이 주부로서의 그 소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주부로서 소박한 삶을 살았는데 결혼 8년 만인 2003년에 돌연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배우로 컴백했지만 뭐 그 당시 좀 부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불규칙한 생활도 하고 등등. 그래서 좀 떨어져 지내면서 좀 융합하려고 했으나 이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당시 이혼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소식 전해진 후 1년이 채 안 된 2004년에 김혜선 씨의 또 극비 결혼 소식이 또 전해지거든요.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4살 연상의 사업가인 두 번째 남편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뭐 이 두 번째 결혼식에는 뭐 언론엔 당연히 알리지 않았었고 뭐 친구나 친지들에게도 거의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양측의 완전히 그 가족들만 완전 직계 가족들만 모인 상황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뭐 결혼식을 비공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남편과 또 아이 양육권 문제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러내놓고 결혼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할 걸 하는 그런 많은 사람 축복이라도 좀 받을 걸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럼 그 후로 전 남편과의 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전 남편과 이제 그 이혼 당시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었는데 이 소송을 통해서 다시 이제 김혜선 씨가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잘 사는가 싶었더니 2009년에 또 한 번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004년에 결혼을 하고 2007년에 이혼했으니까 불과 3년 만에 재혼에 또 결국은 파경을 맞았고 평소 김혜선 씨를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재혼 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당시에 뭐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토크쇼에 출연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좀 가정 불화가 있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 봤다라는 고백과 함께 당시에 뭐 이혼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뭐 어떤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이 외국에 투자를 좀 했고 투자했던 여러 가지 그 돈들이
결국에는 그 김혜선 씨가 많이 이렇게 메꾸는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서로 좀 좋지 않은 과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딸을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남편의 빚을 따내면 양육권을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딸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키우겠다는 욕심에 그 빚을 다 떠안고 보니까 그게 17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17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제 김혜선 씨는 그 남편의 빚 17억을 갚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실체 없는 이 사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2년도 9월에는 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또 그 7억 원의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기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처음 만나고 본인한테 좀 친절을 베푸면은 혹시 저한테 사기치시려고 저 만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타까운 거죠. 주변에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은. 뭐 김혜선 씨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한 6개월 전이죠. 작년 8월에 또 간이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워낙 많이 떠안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빚이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20억 원 정도 달하는 걸로 돼 있고 김혜선 씨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뭐 방송인 박경림 씨도 포함돼 있다고 그래요. 박경림 씨가 빌려준 돈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도 김혜선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 김혜선 씨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린 사람이 등장했다면서요. 그게 누구죠? 네, 바로 이차용 씨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의 아픔을 다 상쇄할 만큼 좋은 분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이차영 씨는 그 친환경 유아용품과 이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이후 이제 그 김혜선 씨는 결혼을 하면서 공동 대표로 현재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선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이차용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20살의 두근거림으로 설렜다 라면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만인의 축복 속에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린 김혜선 씨. 네. 모든 고난과 역경 뒤에는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낸 만큼 앞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저희 풍문쇼가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2017년 신우먼파워 닥디스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풍문의 안방마님 최여진 씨가 이번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네, 월요일 밤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나 좋았는데 아쉽지만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없더라도 우리 풍문 식구들 또 우리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 좋은 네. 소식이네요. 한편 떠나가지만 네. 그 자리가 제 자리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었어요. 아니 남자 MC로. 여자인 좋아한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아닌 어떤 안방마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전합니다. 이상민 씨 많이 챙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진 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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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내 입자리야.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따 뵐게요. 기본적인 어떤 뭐 풍물쇼의 어떤 분위기도 있지만 제가 같이 하면 좀 더 상큼 발랄한 느낌? 그만큼 이제 뭐 살짝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거 리버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건 없네요. 새 얼굴이 왔으니까 좀 더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믿고 맡겨주세요.